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구조개선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변인영 센터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에 앞서서 저희 재단과 저희 센터에 이렇게 전문대학 혁신사업발전협의회의 실무자분들 앞에서 저희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주신 점 저희 남기석 회장님과 이 행사 준비해 주신 모든 사무국 협의원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대학의 각 실무자분들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 사업,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과 그리고 지난 공청회에서 안내가 되었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대한 편람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자 오늘 자료들을 좀 준비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사실상 저희가 3월과 4월에 배포드린 편람의 최종본 그리고 오늘 배부가 되어 있는 자료의 내용들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 대학 구조개선지원센터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교육부에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대학들, 이른바 한계대학들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첫발을 한계대학 평가 컨설팅이라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4억 원이라는 소액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평생 특별회계 내에 정식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21억 원 수준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기존에 폐교대학들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있던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 사업에 붙여 이 신규 사업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저희 대학 구조개선 지원센터를 금년도에 발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에 대한 내부의 일환으로서 재정진단의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가장 관심 많으셨을 재정진단 편람의 최종본 내용들 다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전반적인 체계입니다. 이미 절감하고 계시다시피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위기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은 저희 설립 당시부터 사립대학들의 모든 예결산 자료, 재정과 재산에 대한 자료들을 접수받아서 집계하고 분석하는 재정 분석 사업을 수행을 해왔는데요. 저희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도 전체 사립대학 기준으로 약 3조에 달하던 사립대학의 운영 손익이 2021년에는 1조 원 수준으로 대규모 증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부에서도 그런 질의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대학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최근의 위기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언론이든 관련 관계자분들의 질의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 재단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도 대학의 위기와 이런 사항들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시도들이 이어졌었고 그때에도 유사한 사업과 활동들이 지원되었는데 현재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위기 대학들의 경우 내부적인 어떤 횡령 비리라든지 일시적인 어떤 대학 자체의 어떤 문제들이 기인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통의 위기 상황의 측면에서 어떤 대학도 자구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속화되는 위기 하에서 사립대학들의 회생 가능성을 좀 제고하고 자율적인 개선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좀 증대됐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1월과 3월 최종 발표했던 평가체제 시한 개편을 보시면 기존의 3주기까지 이어졌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폐지하고
향후에는 일반 재정 지원을 결정짓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기존의 대교협과 전문대학교 협의회에서 진행했던 기관평가 인증과 더불어 저희 사학진흥재단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재정진단,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을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일반 재정 지원을 결정짓는 재정지원대학 지정에 있어서는 23회계연도 결산값을 기준으로 24년에 시행되는 재정진단의 결과가 25년도 일반 재정 지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 말씀드렸던 23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앞서서 올해는 저희가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정진단 결과는 시범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재정진단의 목적과 근거 등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저희 재정진단의 목적은 대학의 재정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데 그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진단은 기존에 저희 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해온 사업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 고등교육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상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단 개요를 보시면 저희 재단의 대학 구조 개선 지원 센터에서 실제 재정 진단을 수행하게 되고 진단 대상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정해져 있는 모든 사립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진단 시기는 매년 6월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과 재무계 규칙 등에 의거해서 모든 사립대학 등이 저희 재단에 5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산서 원본과 그리고 저희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을 통한 결산값 입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결산서의 값을 가지고 저희 센터가 직접 재정 진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진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제출해 주시는 결산서 그리고 충원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충원율이 대교협 대학 알림이로부터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관련한 내용은 뒤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재정진단의 편람을 지난 4월 말에 최종 확정해서 각 대학에 송부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작년도에 저희가 파일럿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연구에 기초했던 진단 체계를 좀 정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들을 거쳐서 시안을 마련을 하였고요. 3월 달에 시안 발표를 통해서 3월 초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재무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서면으로도 의견 수렴을 약 3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의견들에 대한 더 재환류와 그리고 전문가들 검증을 거쳐서 4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편람안을 발표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하게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이 진단 편람에 의거해서 저희가 21년도 결산값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값들을 좀 참고해서 실제 본진단이 이루어지는 내년도에 예비해서 학교에서 사전적인 좀 개선안을 좀 만드시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진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각 2차례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달에도 1차로 약 17개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단 컨설팅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실제 25년도 재정지원 제한에 연계가 되는 본 진단에 앞서서 23년도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값을 좀 개선하실 수 있는 단기적인 개선 방안이라든지 재정 진단 각 지표에 따른 단계별 어떤 현황 분석과 같은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6월부터는 저희가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신 결산값을 가지고 실제 시범 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범 진단은 안내해드린 진단 편람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 진단 결과, 이제 가진단 결과, 경영위기 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추려내게 됩니다. 다만 결산서 미제출이라든지 저희가 결산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뒤에 보시는 저희 그 진단 편람의 진단 체계를 보시면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 밖에 특정 항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결산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고 관계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병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대학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결산의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체불의 규모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이러한 보완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 30여 개 내외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대학에 한해서 생각하실 때는 규모가 좀 더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실태조사가 약 6월 2주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7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7월 중순에는 이렇게 도출이 된 가진단 결과를 저희 재단 내에 구성되어 있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금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진단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거나 이 결과에 대한 별도의 어떤 불이익 조치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각 대학에서는 실제 이 부분들을 내년도 본진단에 앞서서 조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만 통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아마 7월 말 8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실제적인 본진단에서는 저희가 각 대학의 가진단 결과를 통보드린 이후에 이의제기 절차를 정례화해서 접수를 받고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진단 컨설팅의 결과들이 6월 중에 마무리되고 각 대학들의 어떤 유의미한 그 이행과제들이 도출이 되고 이에 대한 또 결과들이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관련해서 각 대학에 안내드렸던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들, 유형별 과제 예시 등을 좀 모아서 9월 달에 별도의 사례 발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진단 컨설팅, 실제 본 진단에 앞서서 재무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 2차 진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진단 컨설팅은 모두 각 대학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경영위기 대학으로 금년도 시범 진단 결과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강제로 이행하셔야 하거나 하는 부담은 전혀 없으십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저희가 총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제 좀 심도 있는 구조 개선을 하실 수 있도록 경영자문이라는 형태의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진단 컨설팅은 각 대학에서 어떠한 부담 없이 저희가 기존의 결산 자료와 재단과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이에 대한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신 학사 일정이라든지 각종 평가 대응 부분들 많은 부담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데에 좀 누가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학교의 부담이 없으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 컨설팅의 경우는 이런 형태, 서면과 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하반기에 이루어질 경영자문의 경우는 실제 어떤 학과의 구조 개편이라든지 그 조직 개편
또는 대학의 자진폐교라든지 그 밖에 통폐합 등과 같은 좀 굵직한 구조 개선 이슈들을 주제로 해서 희망하시는 대학에 한해서 저희가 약 3개월간 상주 컨설팅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다음 달 초쯤에 전체 대학에 그 통보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금년도의 지원과 어떤 진단에 대한 시범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24년도에 본격적인 재정 진단과 함께 사업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은 약 71억 원 정도로 지금 추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3개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법안 소위에 상정이 돼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조개선 특별법의 내용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모두 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구조개선에 대한 어떤 좀 강제력을 부여하고 또 폐교 절차에 대한 부분들, 어떤 퇴로 마련에 대한 방안들을 좀 열어놓고 그 외에도 회선 가능성 지원을 위해서 학교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 사용 완화라든지 재산 처분 등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뭐 해산 장려금이라든지 자진폐교 시의 어떤 지원 방안들도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주 공청회를 통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유의미한 의견들이 나와서 논의가 되었고 금주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국회에서의 어떤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내년도 재정진단과 더불어서 경영자문의 경우에도 그 규모와 그리고 내역 그리고 어떤 그 강제성에 있어서는 내용들이 크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시 재정진단으로 돌아와서 재정진단의 저희 특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청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이미 좀 들으셨던 부분이겠지만 저희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경우는 그 3주기까지 이행이 되었던 어떤 대학 구조개선,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어떤 후속 진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기존의 역량진단 체계 하에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정성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들이 학교마다 상당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들도 많았고 개선에 대한 요구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진단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법령상 의무로서 대학이 제출해 주셨던 결산서와 어떤 재산 자료에 기초해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대학에서 별도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결산서를 제출하시면 이 결산의 내용과 그리고 기존의 대학 정보공시에 공시되어 있는 4월 1일 기준의 신입생 충원율 값을 연계하여서 재정진단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대학의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성적인 지표가 과감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학의 어떤 재무 제표에 기초한 재정적인 존속 가능성을 좀 탐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취지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진단 지표가 모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산서 그리고 공시 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학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학생 미충원 수준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예상 운영 손익을 좀 합리적으로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미충원율을 그대로 정량 지표로서 활용해서 달성했는지 여부들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미충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 자체적인 수입원 확보 등을 통해서 또는 비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대학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체계하에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미충원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서 학생의 감소, 증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의 감소 그리고 지출의 감소 부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좀 최소한의 재정 여력, 즉 신입생이 입학한 이후에 졸업할 때까지 대학이 자구적인 수입원을 통해서 존속할 수 있는지를 탐지하는 최소한의 재정 여력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절대평가 형식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많은 평가에서는 그 권역별 또는 뭐 학급별, 뭐 다양한 유형별로 상대평가 형식을 취해왔는데요. 저희 재정진단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어떤 그 티오가 없습니다. 많은 모든 대학이 이 평가 체계를 통과하게 된다면 경영위기 대학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표별 적정 수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별 대학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평가 결과가 본 대학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고 또 디시전 트리 형태라는 의사결정 나무 구조를 좀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허들식 구조입니다. 각 단계별 결과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뒤쪽 트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진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건전대학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 당초 시안 발표에서 달라진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재정건전대학과 그리고 우수대학이라고 총 3단계의 구분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건전대학과 우수대학의 별도의 어떤 그 페널티라든지 그 밖에 어떤 지원 형태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미사용 차기월 자금에 대한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해 주신 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영 위기 대학만을 선별하기 위해서 단순화했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원 방안을 보시면 재정 건전 대학이라 하더라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진단 컨설팅과 경영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서는 진단 컨설팅과 경영 자문의 규모를 조금 확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진단 컨설팅과 경영 자문의 내용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진행하는 지금 진단 컨설팅 지금 5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7개 대학에서 신청을 해 주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 수익이라든지 수입 개선, 지출 조정, 충원 확보와 같은 공통된 고민 사항들에 대해서 대학에 맞는 KPI를 설정해 드리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좀 제안하고 대학과 함께 고민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이행 과제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고 그야말로 대학에서 한번 저희가 제안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학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개선안들을 도출해서 이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의 형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반기에 진행되는 경영자문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3개월 정도의 상주를 통해서 각 대학의 재무와 운영 부분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조 개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회생의 방향 또는 뭐 통폐합 등 학교에서 희망하시는 분야에 좀 특정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약 2개교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재정진단 체계도입니다. 말씀드렸던 재정진단이 이루어지는 그 지표의 그 과정 트리인데요. 보신 것처럼 총 8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에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네, 운영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부채의 보전이 가능한지 없는지, 존재 유무 등의 이러한 그 달성 여부 등을 통해서 각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그 디시전 트리 형태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 경영 위기 대학으로 가게 되는 약 7가지의 그 루트, 그리고 경영 건전 대학으로 분류되는 루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표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어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월 말에 각 학교에 배포해드렸던 편람 최종본을 기준으로 좀 재구성을 하였고요. 지표별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손익입니다. 가장 첫 번째 결산서를 가지고 포함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매년 그 대학의 교비 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 회계라든지 산단 회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비 회계로 들어오는 별도의 전입 전출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비 회계의 자금 계산서를 기초로 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진단 대상 연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회계연도 결산, 교비회계 자금획 계산서를 기준으로 운영 이익과 손실 여부를 파악해서 이 재정진단의 기초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운영 수입에서 운영 지출을 제한 값이 0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1번 지표가 구분이 되게 되겠고요. 운영 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상 운영 손익 2번 지표로 이동을 하고, 운영 손실로 기록이 된 학교의 경우는 7번 운영 손실 보전 수준 지표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직 22년도 결산을 집계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년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1년 결산 기준으로 운영 손실을 기록한 학교는 321개교 중 약 94개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의 경우 운영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7번 지표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지표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운영 손익에서 이익이 있다, 운영 그 지출보다 수입이 크다라고 판단이 된 학교들이 이동하는 지표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상 운영 손익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진단 지표가 저희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부터 선행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연구가 기존의 어떤 그 많은 지표 또는 평가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예상 운영 손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제 운영 그 존속 가능성에 대한 그 측정을 하고자 실제 학생이 줄어들었을 때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의 각각의 지출 또는 수입 항목에서 영향을 받는 과목들을 좀 추려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산출식 자체가 학생 직접 수입, 그러니까 전체 그 당해연도의 운영 손익에서 향후에 지금 발생하게 되는 미충원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 그리고 미충원으로 인한 지출의 감소분을 각각 제해서 이 부분을 편제 완성 연도끼리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이익이 있는 경우와 운영 손실이 있는 경우를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충원율의 경우는 4월 1일자로 대유협에 그 공시해 주시는 자료를 5월 31일 기준으로 추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이게 수정이 되었는지, 최종 수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5월 31일 기준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공시가 되어 있는 값을 활용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운영 손익의 세부 산식들을 보시면 실제 학생이 줄어들었을 때, 신입생 충원이 줄어들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크게 학부 수업료, 국가장학금, 예금, 이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줄어들었을 때 지출도 함께 감소할 수 있는데요. 지출의 감소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장학금,
그리고 실험 실습비, 학생 지원비, 그리고 기타 학생 경비와 같은 이 5개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결산의 운영 손익에서 지금 그 학생 직접 수입 감소분과 지출 감소분에 대한 부분을 전문대학교의 경우는 2년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산출된 그 예상 운영 손익이 이익인지 손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익이 있다. 그 학생에 대한 그 미충원율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부적인 어떤 지출 효율화라든지 수입 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했을 때 이익이 발생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여유자금 수급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항목에서 운영 손실이 예견이 되는 경우는 예상 운영 손실률 4번 지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번 여유자금 수준입니다. 제목은 여유자금 수준이지만 사실은 그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의 규모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 유동 부채와 유동 그 자산 간의 차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지금 특례규칙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유자금이라기보다는 실제 단기에 그 확보하실 수 있는 현금성 자금의 보유 수준들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판단이 되어 이 부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미사용 이월 자금이 그 0 이상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건전대학으로 이제 완전히 탈출을 하게 되시고 0보다 작은 경우는 부채 비율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부채 비율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지표입니다. 앞서서 2번 지표에서 보셨던 그 예상 운영 손익, 그 미충원으로 추단이 되는 수입 감소와 지출 감소분을 반영한 내역이 손실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동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손실이 있을 때 이 손실이 등록금 수입 대비했을 수업료 수입을 대비했을 때 5% 이하인지 5%를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3번과 5번 지표로의 구분이 이어지는데요. 5% 수업료 수입에 비교했을 때 5% 미만의 손실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미사용 차기 유월 자금을 판단하는 3번 지표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5%를 초과하는 경우는 단순한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노력만으로는 지금 개선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5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5번은 예상 운영 손실의 보전 수준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예상 운영 손실 2022년도 결산에서 확인됐던 운영 손익에서 그 2년간의 그 직접 수입 감소, 지출 감소분을 제한 그 예상 운영 손실이 이제 5%를 초과하는 대학들의 경우 지금 이 발생한 5%를 초과하는 이 손실을 보유하고 계신 여유자금, 즉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사용 차기 이월 자금의 합계액으로 보전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용 가능한 여유 자금으로 지금 2년간의 운영 손실을 과연 보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뭐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번 더 검토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 0 이상인 경우는 부채 비율로 이동을 하게 되고 0 미만이다. 즉 합계로도 보전이 불가능하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미 적립금과 이월금을 가지고도 이 5%를 초과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부채 비율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의 경우는 기존에는 사실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냐, 50%를 초과하느냐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우수대학과 건전대학을 구분하는 구분자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의 어떤 그 차입으로 인한 운영 구조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건전대학과 우수대학을 나누는 구분 지표로서 부채 비율의 그 과다 여부가 경영 위기 대학으로 판별이 되는 것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에서 우려를 주셨고, 다만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앞서서 보셨던 단기와 중기, 그러니까 단년도에 어떤 그 가용 자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사용 2월 자금의 유무를 받던 것, 그리고 예상 운영 손실 약 2년여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발생하는 그런 운영 손실들을 보전할 수 있느냐라는 중기적인 여력을 봤다면, 이보다 한층 나아가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채 비율을 보는 이런 좀 단계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어찌됐건 주신 의견들과 그런 염려들을 반영해서 내부적인 관리 용도로만 그 부채 비율의 수준들을 관리하고, 외부 이 실제 그 경영 위기 대학 또는 건전 대학, 우수 대학을 판별하는 지표로서는 기능을 좀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자체를 고려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지표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되 실제 진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구조로 좀 변모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부채 비율에는 기존의 저희 어떤 재정회계 지표라든지 알림이 공시 또는 기존 각종 평가에서 사용하셨던 부채 비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자산을 이제 부채 비율 합계와 지금 나누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채 합계에서도 저희가 등록금 선수금과 그리고 기타 선수금과 같이 일시적인 예치 형태의 자금들은 제외함으로써 대학의 의견들을 보다 좀 수용성 있게 반영을 하였고, 또 조금 그 현실에 맞는 지표를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실제 부채 비율 수준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도 진행하는 진단 컨설팅이라든지 경영자문의 선정 순위들을 좀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따른 내부 분류들을 활용해서 지원의 규모라든지 지원의 우선순위들을 선정하는데 좀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7번 지표입니다. 운영 손실 보전 수준입니다. 네, 2번에서 분류되는 그 실제 운영 손익에서 손실을 기록한 학교들의 경우 이 단년도에 발생한 운영 손실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임의 적립금과 미사용 차기이월 자금 합계로 보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년도에 이미 운영 손실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재정 적자인 상황이십니다. 그 적자인 규모 자체를 현재 가용 가능한 임의적립금과 미사용 차기이월 자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가 되고, 이러한 여유 자금을 통해서 보전이 가능하다, 단년도에 발생한 운영 적자를 보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체불임금의 여부를 보게 됩니다. 네, 체불임금 여부가 이제 8번째 지표인데요. 사실은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추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체불임금의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좀 구체화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시해드린 것은 일단 기본적인 이제 근로기본법 상의 체불 기준을 적용을 하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 결산서에 부속해서 제출해 주시는 미지급금 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내역들과,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상에 기록된 사항들, 그리고 지금 실태 조사를 통한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좀 확정하려고 합니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이제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주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 또 한 축이 바로 미지급금 명세서의 서식 개정인데요.
기존의 명세서와 달리 이 체불임금의 유무를 보다 좀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식의 분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특례규칙의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 진행하시는 추경 예산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재정진단, 본 진단에서는 이 특례규칙을 적용한 이렇게 개선된 미지급금 명세서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임금 체불에 대한 사항들을 좀 용이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체불이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부재하는 경우는 다시 한번 2번 예상 운영 손익의 구조로 넘어가서 실제 그 학생 충원율의 증감에 따른 예상 운영 손실을 다시 한번 판정해서 여유자금으로 보정 가능한지, 그리고 수업료 수입의 5% 전후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기회를 갖게 됩니다. 8개 지표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결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셨다시피 1번 지표, 가장 처음에 보시게 되는 단년도의 재정 적자 여부입니다. 사실 그 전문대학이 기존에 사실 그 직업인 양성이라든지 다양한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체적인 부분들 또는 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전체적인 공통적인 위기의 요인들, 다양한 요인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대학도 하나 쉽지 않으시라는 그 현실들은 저희도 누구보다 잘 근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년도 말씀드렸던 본진단의 경우에는 23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이 5월이고요. 내년도 2월 말에 결산을 하실 때까지의 개선하실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1년도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발표한 경영위기 대학의 개수는 약 30여 개입니다. 30개 안에서 전문대학에 차지하는 비율은 17개 교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비해서 오히려 전문대학의 경우에 경영위기 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중들이 훨씬 큰데요. 그만큼 학생 충원의 차이가 대학과 전문 간에 크다라는 점도 저희도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충원율의 그 절대적인 지표값 자체를 진단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원율로 말미암은 그 재무제표, 실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추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학생 충원율이 조금 삐끗하셨더라도 자체적인 다른 수입원 확보라든지 내부적인 비용 절감, 그 밖에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 수입 확보, 노력 등을 통해서 재정적인 개선에 좀 주력을 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재정진단 지표가 공개된 이후에 모든 대학의 결산서가 사실은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단을 다 돌려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재단보다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렇게 지금 하신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각 학교의 상황은 저희가 통보드리지 않았지만 확인하고 또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어떤 지표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지표를 개선을 해야 내년도의 진단에서는 이 부분을 좀 탈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깊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 컨설팅은 저희가 1차 5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2차는 하반기에 또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에서 30여 개 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유의 깊게 봐주시고 대학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게 저희 재단과 또 그 밖에 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등의 추가적인 자문들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 사업에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신입생 충원률과 결산서 모두 대학에서 제출해 주신 어떤 협조 활동들이 적극적 절실한 상황입니다. 5월 31일까지가 결산서 제출 기한이고 실제 결산서의 제출은 서면 자료의 제출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 이 결산값을 입력하시고 또 이렇게 그 기관장의 그 날인을 된 내용들을 공문으로 제출하시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 모두 숙지하셔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적시에 그 법적인 절차들을 모두 준수하셔서 제출된 결산서에 한해서 저희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지연이라든지 미비 제출 등의 경우에 진단에서 어떤 추가적인 좀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양지하시고 최대한 기한 내에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원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5월 31일 기준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기준 일자 자체는 4월 1일이지만 추출 시점은 5월 31일입니다. 전년도에 어떤 그 대교협으로부터의 공시 점검 등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 또는 자체 오류 정정을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추출 일자 이전까지 대학 알림위에 확정적인 공시가 되어 있어야만 이 부분들이 진단에 정확하게 연계될 수 있다라는 점 숙지하시고 한 번 더 점검 그리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재정 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최대한 자세히 드리고자 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혹시 그 공청회 때나 서면을 통해서 의견들 많이 주셨겠지만 확정된 편람에 대해서 혹시 또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동의과학대학교의 박인기라고 합니다. 여튼 사학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쉽게 디시전 트리로서 대학을 진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3가지인데 첫 번째가 2022년에 가지고 시범 실시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전문가든 회계사들이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크리티컬 문제가 있다. 이 진단 자체가 좀 뭔가가 모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시킨 게는 2023학년도 지금 현재의 이제 결산값을 이제 입력시켜 가지고 경영위기 대학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뭐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너무 또 그걸 수정해 버리면 대응을 못 하지 않습니까? 대학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좀 질문이. 그래서 저희들은 22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3학년도의 예산 편성을 이제 현재의 이 산식에 의해서 이제 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적용했던 시뮬레이션이 했던 결과가 적인 게 크리티컬 바뀌었을 때는 또 그 손실은 대학이 보게 되는 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신입생 충원률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손실로 보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학생 수가 급감을 했을 때 크리티컬하게 연결되는 팩터는 당연히 등록금 수입이 감소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금 수입에 대해 감소에 대해 가지고 등록금 수입으로서 모든 사립대학들이 지출되는 편성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인건비가 될 거고, 수업료에 해당되는 그 원가적인 부분에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그런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뭐 10%, 10몇 프로 하는 그런 교내 장학금, 교회 장학금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직접 지출 감소분이라고 이제 선정을 하셨고요. 그럼 그것도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 쪽에서 지표에서 결국은 운영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그 대학이 손실을 차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적립금이든 미사용 차기율 자금이 있느냐? 있으면 좋죠. 하지만은 손실이 발생한 대학들이 적립금이나 차기율 자금을 늘려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결국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그 여유 자금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요자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러면 결국 이 산식이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데는 맞는 방법이지만은 미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현재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진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 손실이 발생 대학들은 결국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손실을 메꿔야 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연속적인 미래 시점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 대한 진단은 맞는 것 같은데, 미래 시점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막연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 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재 편람이 확정돼서 발표된 부분들이 또 다시 어떤 전문가 의견이든 학교의 의견이든 반영이 돼서 변동이 되게 된다면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미 확정된 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부분들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선행정책연구부터 시작해서 약 2년여간 의견 수렴들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지금 3월에 발표한 시연에서 현재까지 지금 변경이 된 부분들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그 그러니까 건전대학과 위기대학을 분별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단순화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실제 지금 저희 진단 체계 세부 지표들 중에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법령상의 어떤 지금 개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틀에서의 부분들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있다면 충분히 학교에서 추경 등 마지막 추경 이전에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개가 되고 안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염려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들, 금년도 시범진단입니다. 시범진단과 또 실태조사의 경우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좀 더 세밀화하고 구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환류들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변화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보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구체화된 내역들이 정리돼서 제공이 될 것이다 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표 체계의 근간을 흔들 만한 수준의 급격한 어떤 변동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이 지표들도 충분히 숙고가 되어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불의 여부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서 변동이 필요한 부분들의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조금의 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진단의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보다도 진단의 대상이라든지 진단 결과의 활용이라든지 저희 편람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연말쯤에는 확정해서 본진단 이전에 학교에 안내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의가 많았던 종교계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역량평가 또는 기존의 인증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좀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구체화해서 편람상에 좀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표 전체, 세부 지표 산식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은 많지 않을 것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주셨던 사실 적립금이라든지 미사용 차기 2월 자금, 물론 지난번 공청회와 서면의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 염려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용 차기 2월 자금과 또 적립금에 대한 기존의 어떤 나름의 어떤 기준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준수하기 위한 학교들의 아주 굉장히 그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점, 저희도 결산과 예산을 집계받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현황에 대한 파악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적자가 발생한 학교, 체불이 있는 대학들, 어떻게 보면 미래 이 당장의 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오히려 꿈꾸는 것이 쉽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일부의 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사업의 근간입니다. 그를 위한 경영 자문과 진단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여유 자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대학들의 좀 그 이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실제 기존에 뭐 교육부의 그 그러니까 사립 대학에 대한 재정의 뭐 제도라든지 주신 지침들의 위배가 되는 수준에서 저희 그 편람의 지표들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존이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가 되었고 단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기 현황을 파악해야만 오히려 그 현황에서 그 맞는 지원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초 국정과제와 그 또 정부의 그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체계적 지원의 일환으로서 저희 편람에서도 그러한 그 취지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를 추가로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센터에 연락 늘 열려 있습니다. 그 세부 지표나 뭐 결산 입력하시면서 또 진단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그 통보드린 편람을 안내드린 공문상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진단 컨설팅과 경영 자문을 통해서도 지금 각 대학의 이 진단 체계에 맞는 현황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고 또 지표의 개선 수준에 맞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는 이 저희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강제력이 부여가 됩니다. 금년도 어찌 보면 학교에서 고민하시고 이 이행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숙고하시고 또 하반기에 진행되는 저희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